지금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대전복지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과학기술 토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변화소통실 이강주라고 합니다. 오늘 한 500석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오늘 가득가득 다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자리가 없으신 분들은 통로에도 좀 앉아주시고요. 사실 이렇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한다는 이 분야가 저희도 수없이 많은 보고서에 히트 상품으로 항상 집어넣고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가치를 부여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고 또 중요하게 활동을 하는 영역, 거기서는 또 인색하기 그지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행사가 여러분과 뜻깊게 자리를 함께하고 또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노리는 그런 뜻깊은 자리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구원과 대전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해 여름에 이 생활복지라고 하는 그 영역에 관한 연구 협력을 좀 하자고 하는 협정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시민참여연구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대전시하고도 계속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실무 모임을 쭉 해왔었습니다. 이런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조금 더 복지 수요자들, 그런 사용자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런 행사도 기획이 됐습니다. 조금은 서투른 행사일 수도 있고요. 의미만 깊고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뜻만큼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애트리 같은 경우에는 AOC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오토노머스 오픈 커뮤니티, 그러니까 자발적인 연구학습 소모임들인데요. 이게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한 80여 개가 자생적으로 생겼습니다. 결국 벽을 허물자는 이야기인데요. 부서도 다르고 기술 분야도 다르신 분들이 하나의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모여보자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약자 AOC인데요. 전혀 다른 분야,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 통신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한다는 그 공동 관심사 하나로 모인, 그분들이 모여서 생명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뜻을 같이 해보는 그런 연구 모임이었었습니다. 1년 생일잔치도 끝나고 이제는 2년째로 또 다가가고 있는 이 AOC가 처음으로 이 대회분들까지 모아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을 하셨고, 저희가 또 조직 차원에서 원장님이 지원하에 이런 행사까지도 가게 됐고요. 이 뜻에 또 깊이 공감하시고 대전복지재단에서도 흔쾌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중에 여러 단체, 시민사회 모임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대전복지재단의 응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소개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행사의 공동 개최 기관 대표님들 두 분 좀 소개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상훈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복지재단의 정관성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발표에 참여하신 분들도 별도로 인사드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애트리의 그 사회적 약자 기술 연구 모임의 리더를 맡고 계시고 잠시 후에 기조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젊은 연구자입니다. 이주수 연구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업체에서도 저희 도와주시려고 또 어렵게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좀 이따 장애인을 위한 3D 프린트 기술에 대해서 시연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실 LI 네트워크스의 이충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저희 복지재단 쪽하고 협력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더 튼튼히 하고 계시고 발표도 해주실 텐데요. 원영숙 선임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문제 투자 우울증 이야기인데요. 그 우울증에 대해서 나이에 또 걸맞지 않게 또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 젊은 또 여자 연구원이십니다. 김하영 연구원 모십니다. 복지 현장에서 바라보는 복지 기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발제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대전복지재단의 우리 김지영 부장님. 오후에는 또 2부 진행의 토크마당이 있습니다. 함께 톡이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그때 진행은 또 다른 분이 맡아주십니다. 저희 커뮤니케이션 전략부의 이순석 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분들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좀 뜨거운 여름이기도 한데요. 정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청중 여러분들
분들을 제가 인사드리고 서로 박수하시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공동 개최기관 이 두 분 대표님들의 인사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에트리의 이상훈 원장님 모셔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박수로 해주시죠. 아직 그렇게 몇 번 박수받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이제 겨우 시작인 거고요. 저는 지원장 이상훈입니다. 저 오늘 올해 들어서 날씨가 제일 덥네요. 여기 더운 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선 우리 대전복지재단의 정관성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셔서 무척 반갑고요. 또 다른 재단 관계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회복지 환경에 우선적인 투자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복지 관련 또는 사회적 약자 관련 우리 기술들도 그 기술에서 하나 단어들을 따서 연결을 시키면 얼마든지 연결을 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 사회적인 약자 또는 유사 관점에서 쳐다볼 때는 별로 전혀 기술이 본인의 삶하고 별로 체감이 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희 에트리도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은 더 가깝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에트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혜택을 받아서 상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 또 특히나 저희 연구원들은 이 ICT 쪽, IT 쪽, ICT 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아까 얘기했던 조금 더 유저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의 일들을 하려면 기술 갖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하고 항상 같이 얘기하고 그쪽 도메인에서의 원하는 것, 삶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필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아까 얘기한 이제 AOC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대표이사님하고 잠깐 여기 오기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마음 같아서야 저희들 하는 모든 연구 예산이 한 10% 정도는 무조건 그냥 확 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기 계시는 원영숙, 우리 이지수 이나 이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저는 이것들이 쭉 커가서 언젠가 우리 전체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테크놀로지에 관한 기업체, 연구소 그런 자발적인 모임들 저희가 얘기하는 이 AOC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커진 모임들,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임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올라오면 저기 3D 프린터 계신데 그렇게 같이 뭉쳐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거기에 지원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에트리를 비롯해서 그러는 우리 그런 사회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 부분의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게도 에트리가 조금씩이나마 감당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고 또는 그런 감당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마음을 이렇게 그냥 한번 뱉어야지 그 다음에 한번 뱉은 다음에 끊는다 그러면 또 끊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리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이 자리가 그런 시작의 자리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기회가 의미 있는 씨앗이 돼서 우리 사회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사회 그리고 많이 얘기하는 정말 멋진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동행이 가능하도록 우리 모두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끝은 창대할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전복지재단의 정관성 대표이사님의 격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저는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관성입니다. 함께 하기 좋은 봄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과학기술이 상생 발전이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학기술과 복지 현장과의 소통의 장의 마련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상훈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한 복지 수요자들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복지와 과학기술이 결합된 의미 있는 결과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대표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약자 AOC 이지수 연구원의 기조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인사 말씀 워낙 잘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저희 사회적 약자 AOC의 2년 동안 활동들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과 여러분들께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트리라고 하면은 저희 연구소 사람들은 저희 에트리라고 하면 좀 과학 지식도 있고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람 연구자라고 이렇게 좀 떠올리시는데요. 사실은 분야 사람들한테 에트리는 어떤 느낌이냐라고 여쭤보시면 이렇게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컴퓨터밖에 모르고 사람들이랑 없이 교류함도 없이 그냥 컴퓨터랑 사랑을 하는 그런 약간 오타쿠 같은 그런 거를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뭐 이런 분들이 에트리에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희 사회적 약자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연구원분들도 많다는 걸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저희 사회적 약자 AOC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정말 장담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싶어가지고 다들 자발적으로 모이신 분들입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7월 19일에 첫 만남을 했고요. 이제 곧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네, 처음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들 뭐 하고 싶은지 이야기도 나누면서 당장의 활동들도 하고 책도 쓰고 하는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만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목표가 다양했습니다. 먼저 연구과제를 만들고 싶으니 아니면 우리는 연구자니까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 아니면 과학 정책을 제안하고 싶다. 아니면 일이 너무 힘들다. 이제 여기서 수다 좀 떨면서 힐링하고 싶다라는 분도 계시고 복지 강연을 이제 초청을 해서 우리 연구소 안에서도 듣고 싶다. 아니면 에트리를 이제 혁명을 일으켜보고 싶다라는 분도 다양히 많이 계셨습니다. 네. 이 목표뿐만 아니라요. 관심도 엄청 다양하셨습니다. 노인 실버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장애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분들이 쓰기 위해서는 기술이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복지정책, 적정기술, 반려동물, 기술 표준까지 이렇게 다양한 관심사가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사실 처음에 이렇게 저희가 모임을 추진하기에 엄청 힘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다양한 의견을 다 조율하고 하나로 모으기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고 제가 모임에서 제가 제일 막내다 보니까 어떤 다양한 이분들의 의견을 제가 리젝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처음부터 이제 다 하겠다 하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2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저희가 했던 거는 먼저 기술을 하나 개발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의 그런 상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저희가 이제 좀 생활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아보니까 당장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 있는지 아니면 미끄럽진 않는지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시각장애인 분들의 보행을 도와주는 보행 기술을 개발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쓰시는 흰 지팡이에 각종 센서랑 뭐 음성이랑 뭐 진동이랑 같은 거 넣은 스마트의 흰 지팡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촉각, 점자 같은 걸로 촉각 패드로 앞에 있는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내는 그런 촉각 패드를 만들자라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이거 2개 가지고 실제로 시각장애인 분한테 의견을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단박에 시각장애인 분이 이거 필요 없다. 지금 너무 잘 생활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겁게 만들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도 잘 모른다. 지금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단순하게 이제 2차원밖에 안 나오니까 거리도 모른다라고 해서 이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끼리 너무 탁상공론을 했구나라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인 분께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 여쭤보니까 하나 말씀해 주신 게 캔 음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 다른 캔인데 점자는 다 똑같은 걸 똑같은 모양인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료라고 적혀있는 점자인데요. 이게 그러면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뭐 오렌지 주스인지는 이 점자를 보고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알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료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캔에는 보시면 다들 이제 바코드가 있는 걸 알게 되어서요. 그 바코드를 저희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에 쓰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가지고 바코드를 인식을 해서 이 캔 음료가 무슨 캔 음료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앱을 개발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예시를 들려드리면요. 또 시각장애인 케이스긴 한데 저희가 대전맹학교의 수학 선생님이랑 또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눈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쭤봤더니 그런 정육면체나 뭐 삼각뿔에 대한 학습은 다 하고 계시대요. 빨대 같은 걸로 이제 조각조각을 조립을 해가지고 학습을 가능한데 이렇게 정육면체에 A랑 C랑 F랑 지나는 이 커팅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정육면체도 있지만 그 안에 이렇게 또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 면을 구하라는 그 면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그냥 쉽게 이게 두 조각을 만들어서 합쳐가지고 정육면체고 분리가 되면 분리된 면을 만지면서 이렇게 삼각형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해주는 에라디톡스의 이제 이충희 대표님과 함께 지금 고민을 하고 직접 만들어서 여기 실제로 학생이 도형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제가 도와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도형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이충희 대표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2가지 개발 사례도 있고 또 이제 검토만 하다가 이제 끝인 사례인데 반려동물이나 노인을 위해서 저전력으로 오래 가도록 하고 저가의 위치 추적 디바이스도 저희가 이제 기획을 조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적 우수를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 센서를 신경의 신호를 저희가 디텍팅을 해야 되는데 개인마다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이거를 좀 개인에 맞춤형으로 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조금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기획 중이기도 하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저는 사실 기술보다도 이게 더 큰 성과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이오시 모임에 25분 정도가 계시는데 무려 3분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도 지금 다 와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이슈다. 그래서 에트리에 매주 한 달에 2번 정도 나오는 이제 에트리에 이제 뉴스에도 저희가 이제 기사화 해가지고 널리 알려드리고 저도 이제 이 3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 사회복지사 2급에 지금 도전 중에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과학기술만 잘 알다 보니까 이쪽 전문가분들은 이제 직접 초청을 해가지고 듣는 세미나를 시간에 많이 가졌습니다. 개도국을 위한 작전기술에 대해서 한반도의 홍선성 교수님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 기술 관련해서 연세대 김종민 교수님이 직접 몸이 불편하신데 도와주셔서 자기 경험까지도 다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각장애인용 점자 전자책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고
의조 오순경 시니어 센서에 관해서 통실대 신현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신현출 교수님의 제자분이신데 오늘 또 김하영 연구원님이 오늘 또 발표를 해주시니까 또 발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사실은 초등학생들 많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을 발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책을 하나 만들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에트리에 있는 작가님이랑 저희 모임에 있는 한 4명 연구원분들과 함께해서 그 발명의 원리나 방법에 대해서 그 발명의 타깃을 사회제학자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발명을 하는 스토리로 이용해가지고 그 발명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책을 하나 저희가 집필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듣기 좋게 몇 개 책을 챙겨와가지고 저희 뒤에 놔뒀으니까 혹시 집에 이제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주변에 초등학생에게 뭐 주고 싶은 분들은 한 번씩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2년 동안 힘들게 달려왔는데요. 아까 그 시각장애인 그 보행 기술 케이스와 같이 정말 현장의 의견이나 정말 실수요자의 의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나 이렇게 어떻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그렇게 만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만 하면 정말 한계가 많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대전복지재단이랑 함께해서 그 실수요자의 의견이랑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따뜻한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격식 있게 큰 공간에서 들렸지만 다음부터는 뭐 대전 맛집 탐방이나 뭐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가볍게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전복지재단의 김지영 명예개발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소개받은 대전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 김지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발표자가 된 것은 일단 복지 현장 대표로 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8월에 재단하고 에트리하고 MOU를 맺은 후에 공부 모임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회과학자고 여기는 이제 과학기술자시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용어를 서로 맞추고 문제의식들을 좀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때 공부 모임에 참여했던 인연으로 오게 됐고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직위가 좀 올라가면서 여러 군데 가서 발표할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긴장하면서 준비한 발표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자들께서도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야, 우리 얘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 복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쉬운 이야기지만 또 과학기술자 입장에서는 저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어서 가급적 좀 쉽게 생활 속의 사례를 들어서 준비하려고 했고요.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인적 안전망의 반려자 복지기술인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와 계신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또는 엄마 또는 의사들처럼 그 사람을 돕는 일을 자신의 이제 그 주요한 일로 삼고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작년에 그 동인정안전망 연구라는 걸 하게 돼서 현장에서 다른 분들을 돕고 사시는 시민들, 굉장히 착한 시민들을 많이 뵙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 과학기술자들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반갑습니다. 한국판을 보셨습니까? 일본판을 보셨습니까? 한국판 보셨습니다. 네네. 그 일본판부터 저는 재밌게 봤는데 개인적으로 요리가 취미여서 굉장히 예쁜 요리들이 많이 나와서 보게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복지 대상자 또는 복지 수요자 하면은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 계층이 돼서 청년을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주인공이 시골에 가서 자기 고향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가꾼 농산물로 이렇게 음식들을 해먹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좋은 말이 나와요. 온기가 있는 생명은 다 의지가 되는 법이야. 그러니까 혼자 이제 1인 가구로 내려오니까는 여기 있는 이 재하라는 남자, 그러니까 원래 친구, 그 남사친 있죠? 남자 사람 친구인데 개를 한 마리 이제 이 개 이름이 오구예요, 오구. 5번째 태어나서 오구인데 오구를 선물로 주면서 뭔 개가 위로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공이.
김태리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온기가 있는 생명은 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제 맡기고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는데 여기 아까 그 AOC에도 왜 반려동물에 대해서 우리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1인 가구 생활하시거나 또는 아이를 다 떠나보내고 노부부만 사시는 경우에 반려동물이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 로봇이 이제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 대전에 휴보 있고 여기 그 대통령께서 옆에 서 계신데 무인 안내 로봇이 있는데 감정 로봇 아시모하고 페퍼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로직을 잘 모르니까 엄청나다.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반려 로봇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와요. 이거 이제는 아까 이제 온기가 있는 생명은 다 위로가 되는 법이야인데 온기도 없고 생명도 없는데 이제 반려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사실 반려는 굉장히 심각한 말이잖아요. 항상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돕는 건데 이제 요 채널에 나오는 걸 사진을 캡처한 건데 여기 보면은 예전에는 로봇이 이제 아까 휴보나 이런 애들은 뭐 피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없는데 이렇게 그 온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이 치매 어르신이 회복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남을 돌보는 일도 로봇이 많이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저의 문제의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이거는 저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이유도 이런데 이제 출연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건 제가 이제 초점 집단 면접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대전시 내에서 이분들은 사회복지사도 아니에요. 그 일을 해서 뭐 월급을 좀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수당을 아닌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정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한번 보면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사람이 그리우니까 그 앞에 쪼르르 나와 계시면은 물어보고 도울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람이라고 뒤에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한 달에 한 40만 원 좀 수당 받으시면서 이렇게 돌봄을 동주민센터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동네에서 거주하시면서 그 일을 활동을 하시면서 그 고독사하게 생기신 분들을 살리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가다가 왠지 사람이 느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로봇한테 없는 소울이라고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들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봤더니 이제 추운 날 바닥에 쓰러져 계셔가지고 본인이 119를 불러서 목숨을 살린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분도 한 40대 중반 여성이에요. 이분도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 이사하면 통장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민하고 접점에 있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발견을 해서 자기가 이제 돕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그 촌천집단 면접에서 직접 얼굴을 뵙고 말씀 나누는 사람은 한 20명 안팎됐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굉장히 세상이 그래도 따뜻한 곳이구나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복지 연구하면 이런 게 좋습니다. 이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서 그럼 이제 동인정안전망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그림에 나온 게 다예요 사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죽게 생겼을 때 받아주는 사람. 그래서 안전망 치잖아요. 우리 공사할 때 하는 것처럼 인적 안전망, 사람이 안전망이 돼주는 건데 이제 이분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민자치, 또는 뭐 풀뿌리 민주주의, 또 지방분권 이런 게 강조가 되면서 이제 점점 촘촘하게 사회적 안전망이 되려면 이제는 점점 작은 단위로 가야 된다. 예전엔 정부가 하던 일이 이제 그 시로 넘어가고 구로 넘어가고 이제는 동이 중심이 돼서 이런 분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복지 문제들을 같이 논의해서 어떤 결정하는 조직이에요. 그런 법정 조직입니다. 사회보장 급여법에 의한 조직이고 그 다음에 복지위원회에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민들 중에서 뭐 통장님들한테도 요즘은 복지통장 하니까 은행하고 관련 있는 줄 아는데 그 은행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그 통장 원래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복지 업무를 좀 더 드리면서 책임감도 가져주세요. 해서 복지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 주로 이제 하시는 일이 그 타락지들이에요. 최근에도 왜 구미에서 젊은 아버지하고
두 살 배기 아이가 죽었죠. 그 아이는 아마 성별도 아직 공개가 안 됐나 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분이 주민등록 자체가 말소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 같은 걸 안 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서 한부모 가정이라는 게 판단이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인적안전망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아예 그냥 계약만 했나 봐요. 그래서 사각지대죠. 정말 명확하게 안 보이는 사각지대인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최후를 맞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 발굴하는 거 그러면 사각지대 발굴을 하면은 체크해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방문해드리고, 아까 그 보람이라는 분들도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지역자원 개발은 아까 그 통장님 멘트에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어려운데 공적으로 못 도와주는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부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뭐 기저귀 후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드렸다. 그다음에 지역 특화 사업은 우리 마을에는 어린이가 많아. 그러면 이제 어린이에 관한 사업을 좀 해볼까? 아니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 그럼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한번 해보자. 공무원은 소수고요. 우리 연구자도 소수지만 주민들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회복지 트렌드 자체가 주민들에 의해서 그 지역의 문제와 해결책을 찾는 게 트렌드입니다. 이제 시민들도 굉장히 눈이 높아지셔가지고 저는 정말 과학기술 문외한이지만 과학기술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는 주민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발굴을 하는데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자는 아동입니다.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어줘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자 해서 우리 서구 5개구가 있는 것 중에 서구가 있는데 그 서구에서 어린이들 원탁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문제의식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뭐가 제일 필요하니 했더니 애들이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추경 예산 확보해가지고 하반기부터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금연벨. 공원에 갔는데 놀러 갔어요. 근데 옆에 아저씨가 담배를 피워요. 금연교육인데. 애들은 어리잖아요. 아저씨 담배 좀 끊어주시죠? 이렇게 하면은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험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깜찍하냐면 배를 이렇게 곳곳에 놔두고 이걸 누르면 그게 바로 관리사무소로 가서 그 정직으로 이제 그 완장차신 분, 개입할 수 있는 분이 성인이 와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사회보장 영역이 넓어져가지고 환경복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환경복지 사업 좋다. 돈도 별로 안 든답니다. 그 배 설치하는 거 굉장히 쉽죠. 그죠? 기술적으로 뭐 개발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말은 어렵게 써놨는데 그거예요. 주민의 눈으로 사각지대를 발굴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도 발굴도 하고 옆집 애가 굉장히 어려운데 좀 돈 좀 주세요 하면은 케이스를 보시면은 돈이 나와요. 특히 그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는 유성구도 진단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요기야 연구소 다 뭐 아파트 단지지만 그 동네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는 아이야. 맨날 지나가다 봤는데 엄마도 없고 굉장히 어렵대. 맞춤형복지팀 공무원이 가서 얘기했을 때 맞아 우리 동네인데 도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촘촘하게 돼 있어야 위기 상황에 떨어져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그냥 항상 얘기하는 처음에 어려운 분들이 발굴이 돼서 어떻게 끝까지 가느냐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대전시에 있는 인적안전반 중에서 이 일을 굉장히 잘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매칭을 시킨 겁니다. 통장님, 보람이, 우리 이제 민간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들 계시고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요. 통장님들이 2,460명 계시더라고요. 좀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통장 구하기 힘들대요. 혹시 여기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아직 은퇴하시면 꼭 통장하세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2,460명이 계시고요. 이제 보람이는 98%가 여성이세요. 그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죠? 지금 16시간이라시죠? 근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아까 연구원에 세 분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놀랐어요. 88%가 있습니다. 이분들 한 달에 40만 원 받으시는데 우리나라에 참 그 열정적인 그 중장년 여성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런 좀 고급,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유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그러니까 상담 업무 이런 걸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91명 계시고요. 이건 전적으로 대전시에서 그 자금을 대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룹이 이제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인데 지금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더 늘어나셨겠죠? 지금 현재 6,375명이 대전시 전역에서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생활시설은 이제 그 거주하시면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곳이고, 이용시설은 이제 이용자가 가서 서비스를 받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은 영역이 노인이죠? 요양시설이라서 그래요. 대전시에 600 몇십 개 정도 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50개 정도가 요양시설입니다. 동네 곳곳에 가면은 이제 요양시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급여법 때문에 생겼는데, 실제로 동네 촘촘하게 해서 자원개발도 하시고, 동네 복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걸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12,000명?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복지 종사자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회복지 종사자 외에도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돕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돌봄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있으십니다. 복지 생태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인적 안전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걸 빨간 글씨로 써놓은 이유는 예전에는 그냥 주민들이 도움을 되지 뭐 했는데,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생기면서부터는 이분들이 복지 전달 체계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이제는 공식적인 파트너.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고 파트너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연계가 돼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 유발 하라리. 돌보는 사람들을 돌보는 복지 기술을 꿈꾼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발췌를 해놨는데, 자, 아이를 행복이란 무엇이냐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심리학자들한테 내가 이제 하루 동안 하는 일에 대해서 불쾌감하고 유쾌함, 이거를 평가를 하게 하면, 아이 양육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잖아요. 우는 애 달래기, 안 먹겠다는데 쫓아다니면서 뭐 먹이기, 기저귀 갈아주기, 이런 게 막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 나 아이를 키웠던 게 제일 행복했어. 그러니까 행복에는 윤리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까 그 돌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 수당도 안 받고 돌보시는 한 2, 3천 명 되시는 분들. 사회복지 종사자는 그래도 그 월급을 받으시지만, 그것도 안 받으시는 그 2천 몇백 명의 그 통장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나한테 그게 윤리적으로 나에게 행복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본질적인 돌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을까 하는 게 늘 고민이 됩니다. 저 여기 그 젊은 아버지가 있는데요. 제가 어떤 사례를 들까 하다가, 그 과학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은 아주 우리 원장님이나 또 이주초 연구원님이나 그 원영숙 연구원님처럼 사회복지사 공부도 하시고 뭐 이렇게 직접 일도 해보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돌봄의 경험이 아이 돌보는 게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아이 양육으로 해봤는데, 이게 보기에도 이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 막 땀이 차 있고. 그런데 이 사유가 있습니다. 96년 3월 2일생이고요. 이 딸아이는, 아들은 97년 5월 13일, 그래서 14개월 11일 차이가 나는데, 아버지는 대기업에 근무를 하긴 하지만 대리라서 월급은 정말 적고, 마누라는 굉장히 저질 체력이라서 이제 연년생으로 키우잖아요. 14개월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러니까 집에 오면 거의 이제 빈사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고도 저녁에 아이 돌봄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를 도왔던 기술이 뭐였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굉장히 단순한 기계예요. 짐작하셨던 대로 이제 초상권을 제가 허락을 안 받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희 가족들인데, 저희 남편과 이제 애들 둘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잘생겼죠. 저 때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 찾으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사실 애들하고. 이 베이비 모니터인데, 친정 오빠가 삼성전자에서 사실 반도체 기술 연구원이었어요. 그래갖고 음성인식 칩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가서 이제 이 불쌍한 친정 동생을 위해서 선물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베이비 모니터 그냥
사운드만 나오는 건데 정말로 저는 이렇게 그 원더풀하고 정말 팬시한 기술은 처음 봤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 구조 자체가 이제 시댁에 얹혀 사는데 2층에 애들 방이 있는데 애들이 둘 다 어떻게 그 자도요. 아내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열애를 해서 결혼한 사이입니다. 저희가 대학 그 한 학번 선배인데 남편이 한 6년 정도 이제 열애를 해서 결혼했는데 애들이 자고 있으면 자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단도 있고 해서 안전장치를 해놓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애가 이제 울거나 하면 소리가 발로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엄마 이건 내가 갖고 있고 요거는 애들 방에 두면 애가 이제 계속 울거나 무슨 소리가 나면 바로 가서 케어를 할 수 있어서 둘이 같이 시간을 조용히 성인들끼리 보낼 수 있는 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당시가 97년도. 저는 정말 놀라운, 어메이징한 그런 기술이었고, 저한테는. 근데 이게, 그 기술자들은 정정하시지만, 저거예요. 아주 단순한 기술이 사람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막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영상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치매 노인 배회 감지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 GPS 기술이라는 거. 실제로 치매 노인 한 분이 사라지시면은 그분을 찾는데 경찰관 10명이 평균적으로 15시간을 찾아야 된답니다. 근데 이거가 생긴 뒤로는 그 경찰관들이 본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 감시 앱도 있대요. 그거 하면은 경찰이 실종하던 95시간 걸려서 찾는 것을 47분 뭐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답니다. 그럼 그 경찰관이나 이 치매 노인을 돌보는 사람은 본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겠죠. 다른 일, 정말로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이제 커뮤니티에서 저기 사람들을 돌보자고 하는 얘기고요. 리허설을 해봤는데도 이상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져서 이제는 커뮤니티로 해서 한 9월 정도 되면 시범사업 시작할 거예요. 그 로드맵은 8월에 나오고 장애인도 이제 지역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 정신질환자도 나오시고 이제 아동도 나오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회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동영상인데 한번 나중에 보세요. 왜 EBS에 이제 나오는 방송입니다. 자 이제 사람을 돌보는 일보다 성과 있는 일 없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네. 뭐 궁금한 사람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애트리 미래전략연구소의 원용숙이라고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새로운 혁명의 시대 복지와 기술의 만남인데 여기 복지 전문가들도 계시고 기술 전문가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이제 복지와 기술의 영역들이 어떻게 만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이 바꾼 평범하고 특별한 일상들입니다. 이 모습들이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 요즘에는 서로 뭐 이렇게 휴대폰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둘이 있을 때 아까 이제 김정부장님께서 성인 두 분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둘이 있어도 저도 남편하고 가끔 오붓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나 서로 휴대폰만 봅니다. 예, 서로 이야기하지 않죠. 운동할 때도 요리할 때도 기술의 어떤 도움을 받습니다. 특별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람 생일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 생일 주인공들한테 주목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각자 보고 싶은 모습들만 보죠. 자, 기술과 시간인데 너무 제가 옛날 옛적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2년 전 얘기인데요. 이세돌과 알파고 사실은 이게 저희 사회에 엄청난 큰 충격을 줬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우리 사회에서 기술에 대해서 기술의 파급력, 영향력에 대해서 이때만큼 국민들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17년 이건 어딘 줄 아세요? 무슨 모습인지 혹시 아실까요? 포켓몬고, 울산의 성지입니다. 사람들이, 여기로 울산으로 모여듭니다. 네, 이쪽에 하면, 포켓몬고 많아서요. 올해 그럼 어떤 일이 있었나 살펴봤더니, 비트코인 열풍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기술의 영향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떤 흐름에 쫓아갈 수도 없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아이폰이 출시된 게 2007년, 지금부터 한 11년 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 굉장히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요 하나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3차 산업혁명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한 100년 주기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자, 2100년이라 하면 18년, 남은 거는 82년. 네, 82년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사실 이때 우리가 살아있지 않을 겁니다. 예, 대부분은 이 82년. 그렇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기술은 혁명의 시대를 예고합니다.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범위도 엄청 넓어지고 영향력은 엄청 커질 것이다. 그래서 더 빠르고 더 넓고 더 강력해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하고 다양한 과학기술이 이제 융합해서 발달을 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이제 산업혁명의 어떤 그 제조, 생산의 혁명이었다면 이 역시도 제조업을 넘어서서 경제, 사회, 생활 전반에 대해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 산업혁명과 꾸준하게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혁명시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에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다가온 현재죠. 예, 저희가 이제 AR, VR을 가지고 직접 인터넷에서 이전에는 다른 모델들을 입은 옷들만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 체형에 맞게 그 옷을 입은 모습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소비 형태가 훨씬 더 친소비적으로 바뀌기 준비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무인 택시, 제가 엊그저께 이제 기사를 봤는데 이제 무인 그 항공기 이거 떠나서 100km까지는 사람을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는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이 이거 슬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변할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기술이 가져올 또 다른 미래인데요. 밝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애들이 이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희 연구영장에서 3초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실감, 초지능, 초신뢰 뭐 이런 것들을 초지능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쪽에 복지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른 부분에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 3조 시대, 저금리, 저출산, 저성장, 여기서 오는 3포 시대, 결혼, 출산, 취업, 연애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기술 끝단과 끝단에 있는 것들이 지금 양립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미래에 대한 시선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회학적 저출산이라든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부분들, 글로벌 영향이 어떤 증대되는 부분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겠지만 기술에 대해서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기회다,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삶의 질도 좋아질 거야. 근데 기술은 일자리를 감싸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불안감이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확실한 거는 불확실성이 증가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복지와 기술이 만나야 되는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 환경에서 변화된 이슈들을 살펴보면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이고요. 그리고 전통적 가족 구성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최근에 제가 이제 복지 현장에 계신 분을 만나봤더니 그런 고민도 하시고 계셨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쇼킹했던 것들이 동성부모, 이게 앞으로는 이런 변화들이 올 것이다. 부모들의 성 정체성이 모호하면 그 안에서 가족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한 발 앞서서 고민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1인 가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청년층에서의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청장년, 노년층에 있어서 전 세대에 걸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고,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 현장에서도 가장 어떤 중요한 이슈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성장 고실업되면서 경제적 양극화되고 기회 불균등이 심해지고요. 소비가치 이동되면서 사실 복지 욕구에 대한 욕구들은 더 상승을 합니다. 여기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 욕구 충족, 복지 욕구들이 좀 높아지는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요. 복지정책에서는 서비스, 복지 스마트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들을 살펴봤더니 복지 욕구들은 증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말씀드렸는데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복지 예산이 늘어납니다. 근데 국민들은 복지의 어떤 수혜를 받고 싶으나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세금,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5천 다 혜택을 받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그 안에서 부적수급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다수 국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부정수급 없애주고 복지 서비스가 좀 효율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복지 등이 증가되는 걸 해소하고 정부 정책도 예방적 복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좀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자, 복지 쪽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제거를 하자.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자. 세 번째는 이용자 편의성이 제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 문제를 더 이상 복지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력으로 복지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기술은 아까 제가 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정책들은 오히려 국민 속으로 우리 지역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아주 고퀄리티가 필요한 기술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과학기술이 공부해라, 사회적 직무를 강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국민생활연구 추진 전략, ICT, IRA 혁신 전략, 그리고 출연력, 임무와 역할 재정립에서도 국민들을 위한 과학기술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부분이 6대 사회 문제에 해당 이제 하나가 포함이 돼서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ICT가 너네가 가진 역량들을 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국정운영 과제로 ICT R&D 전략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 이슈는 이것도 너네들도 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매우나 고도화시키는 것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용자가 명확하고 문제 해결의 지점이 명확한 곳에 기술과 너희들의 역량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희들끼리 하지 말아라. 연구자들이 아무리 기술 개발하더라도 사용할 때쯤 되면 이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니 다양한 주체가 복지 영역, 지역 영역, 환경 영역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이제 사회적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겁니다. 두 정책이 닮아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공급자 중심이었던 것들을 사용자 중심 바꾸라는 것이고 아까 주민에서부터 문제를 찾아라.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사업을 전개하고 정책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장에서 문제 찾아라. 사용자를 만나라.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라. 이것이 저희 큰 화두입니다. 양쪽의 그 정책들 좀 비교해봤더니 비슷해요. 네. 수요 공급 불일치하는 거 해소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 높이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너희들한테 들어간 돈이 너무 많다. 그러니 국가에 들어가는 돈 대비 뭔가 좀 실효성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서 국가에 도움이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현장에 저희 고민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최근에 그 애틀이 이제 비전을 만들까 비전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이제 고민하면서 국민 중심, 연구자 중심의 R&D를 위한 TFT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모이셔서 앞으로 애틀이가 어떻게 가져갈 지향점을 가져갈 건지 고민을 합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 문제 해결을 하고, 사용자 참여하고, 우리 국민에게 감동 주자. 우리에게 이제는 그전에는 우리 고객들이 여기서 보시면, 그 정부와 출연량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면요. 이제는 국민, 지역, 사회로 가서 사실은 이렇게 다자간, 애틀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 영역에서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 돌아온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어렵습니다. 안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제가 백동건 선생님들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좀 차용을 했는데 현재는 저희가 어렵고 복잡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저게 답이다 그러면 문제 잘 풉니다. 아주 정말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신 연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가야 될 이런 사용자 참여, 문제 해결 영역들은 너무나 많이 꼬여 있어요. 한 문제만 가지고 푼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제도가 있고 사람의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도 자갈밭에 아니면 길이 없거나 굉장히 저희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기존의 기술 개발들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개념화시키고 연구 개발하고 제품 서비스까지 나오는데 한 10년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예. 근데 와서 정작 사회에 써먹으려고 했더니 사회가 변해 있습니다. 아까 4.4기고 말씀드렸는데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됐어. 짠 하고 내놨는데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현장 중심의 기술혁신들이 사실은 여러 방법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말씀드리고 하는 것들은 리빙랩입니다. 리빙랩 이거는 생활 속에서 그다음에 이 부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건데 여기서 사람의 중요성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수요를 발견하고 개념화시키고 제품 만들고 구현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들의 모든 것들을 사용자랑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안 해봤거든요, 저희는. 아까 이제 이주주 연구원 말씀하실 때 맹학교 찾아가는 거 사실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 우리끼리 얘기하고 탁상 공론 하다가 정 안 되니 뭐 한번 가볼까? 같은 전혀 다른 요구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하고 사회에서 먼저 욕구를 한번 찾아보자, 문제를 찾아보자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복지가 만나는 곳이 리빙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그 연구 현장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 외에 필요로 하는 역량들은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한번 개입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뭘 실험해보라고? 근데 실생활이 없거든 연구자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끼리 협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시도를 하고 있고 진행 중이나 저희가 보유하는 역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복지 현장을 가져봤더니 이분들도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늘 일상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하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개개인이나 사회 서비스 대상에게 유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시고요. 이해관계자들로 결합하고 조정하고 이게 일입니다. 네. 다양한 자원 연결하는 것, 그럼 서로에게 필요하고 축적된 역량을 나누다 보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기술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리빙랩 방식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8월에 저희가 대전복지재단하고 저희 이제 애들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일단은 기관과 기관끼리 MOU를 체결을 해서 현장에서 만들어진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제 그 과학기술 쪽으로 넘겨보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8월달에 하고 계속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구 모임을 계속 같이 했습니다. 근데 서로의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말이 익숙한 게 아니라 맥락과 행간을 저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값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값이 뭐야? 함수는 알겠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단순하게 MO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생활복지가 함께하는 연구 협력 모임을 만듭니다. 에트리에서는 에트리 각 영역의 대표 선생님이 모였다. 적정기술 분야, 시민참여 연구 분야, 대외 협력 분야, 그리고 사회학과 공부에서 기존에 에트리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술을 발현할 수 있는 분야 전문가들을 모셨고요. 복지 현장에서는 이게 보니까 시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복지정책과에 계신 분이 들어오시고요. 재단의 연구개발부에서 들어오시고 복지지원단 현장 기반에 있는 현장에 정말 사회 서비스를 하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지역 수요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지금 이런 부분도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에는 재단에서 보면은 각 영역별로 사회복지사분들이 동아리, 저희 AOC에서 동아리 모임을 합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가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생각한 수요를 받아오는 것 여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의 저희 든든한 득배는 아무래도 AOC였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는 각자 다 과제에 입발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 문제 해결해줘야 한다고 해결해줄 수 없어요. 아까 원장님께서 10% 계속 죽였는데 안 된다고 하시죠. 원장님이 안 되시는 거 저희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AOC가 해야 했던 거죠. 이거 다양한 기술 분야가 있으시니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같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좀 보람 있었던 부분들은요, 이렇게 이제 한 반년, 7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전에 이 사회복지 보장계획이라는 게 지역사회의 어떤 정책을 반영하고, 이런 매 4년마다, 저희 같으면 과학기술 기본계획처럼 매 4년마다 수립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기존에는 여성, 노인, 아동, 이런 10대 영역들만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복지기술 분야가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같이 만나고 연구협력 하다 보니까 야 복지기술 이거 너도 들어와야겠어. 그리고 하나의 분야를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10개 분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걸 이제 올해 시작을 해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애트리뿐만 아니라 출연연으로 같이 좀 넘어갈 수 있는 구조, 복지수요를 여기서 한번 지역에서 좀 만들어서 확산되는 모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외에도 이제 시민사회, 시민참여 연구, 시민들 참여하는 연구센터라든가 지속 가능 발전 협력 이런
다양한 시민사회하고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굉장히 요즘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계속 만나는 요구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이충민 대표님도 오셨는데요. 같이 만나고 있고요.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 하나 쉬운 건 없고 중요하지 않은 건 없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 도대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예신데 이건 예시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과제 발굴 일반적인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과제 발굴하고 기획하고 선정되면 시행하고 과제 평가합니다. 그리고 종료되고 이 기술이 쓸만한 기술이라면 상용화하는 기술 활용 단계까지 가는데 문제는 쓰여지지 않는 기술들도 많이 있어요.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과제 발굴을 하는 단계에서 나중에 시행까지는 정말 그거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문제를 잘 찾아보자. 문제만 잘 찾아주면 우리 연구자들이 문제를 잘 해답을 잘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발굴하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를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사, 이해 당사자들, 시의 정책을 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 다 와서 문제 발굴 과제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끝난다고 애트리에 던져준다고 해결되지 않다는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과학기술 해결 가능성을 과학기술들이 이슈 선발합니다. 지금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AOC에서 하고 있는데 부족하죠. 이걸 좀 더 고도화시킨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해결 전략, 우리가 그려보는 겁니다. 이게 됐을 경우에 기술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될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전략까지 만들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과정까지 같이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되겠다 했을 때 이제 과제 해결이 들어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각 분야별로 아이디스라는 거는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에 지능을 덧붙이는 환경, 교육, 복지, 제조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전 작년에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복지 가치는 좀 다르다.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연구자들이. 복지 분야는 공공에선 공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어서 여기 지향점은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회적 배제를 극복을 하고 사회적 기회를 평등하게 해서 사회적 이동성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공부를 하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연구 보고서에 좀 담았습니다. 자, 관점들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스티븐 호킹 교수님 굉장히 훌륭하시잖아요. 장애를 극복하시고 구글 라본 박사님은 원래 인도 출신을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 구글에서 열심히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이승복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가셨는데 어렸을 때 기계체조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장애를 겪으신 분이신 모두 다 장애를 극복하고 현재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물론 스티븐 교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런 생각도 늘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잘하셨더라도 이렇게 이제 잘 그러니까 재기하시고 재활을 하시고 성공하실 수 있었을까? 근데 우리나라에도 계십니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상국 교수님은 서울대 교수 시절에 제자들하고 이제 지질자원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러 가셨다가 전복사고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입으신 분이신데 이분들은 휠체어 안에 갇히긴 했지만 모든 정보통신 기술을 이 안에서 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생각 외람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 이분 업적과 지위가 없었더라도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실까? 왜냐하면 안 그러신 분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육의 기회도 굉장히 이제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기술의 가치와 관점은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그 보청기인데요. 보청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했던 건 이것도 이제 사실 보기도 조금 옛날 거긴 하지만 바깥에서 보이니 보청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이렇게 자꾸 머리를 가리고 다니게 되고 이건 의수입니다. 의수 일반적인 의수인데 무겁고 보기도 안 좋고 그렇지만 써야죠. 그 다음에 그 보급형이 있다. 딜라이트라는 사회적 기업이 이제 몇 년 전에 만든 건데 보청기를 예전에 고가에 200만 원짜리 하던 거를 이제 30만 원짜리로 이제 기술력을 좀 낮추고 효력은 좀 낮지만 이런 것들 보급을 한 거죠.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만드로라는 이제 그 기업의 대표신데 의수. 이거는 이제 3D 프린팅으로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기에는 좀 엉성해 보이지만 저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들은 패션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요 보이시는 이제 이게 모자인데 이것도 이제 보청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셔도 저거 청각장애 가지고 있는지 모르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의수인데 이 어린이에게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뭐 이수하고 이런 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패션 영업이야, 너는 로고팔이야 이렇게 이제 만들어줬더니 이 친구가 다니면서 이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이제 복지와 기술의 관점은요. 안 넘어가네요. 네. 자, 누구에게는 공정하지만 마음을 있는 따뜻한 기술을 가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장과 저희 기술의 어떤 연결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저희가 같이 만났는데 이런 자리가 앞으로 좀 많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소개를 드릴 내용은 우울증 예측과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 아시겠지만 지금 그 샤이니의 종현이가 그 종현 이분께서 자살을 했었죠. 근데 유서를 보면은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이걸 이길 수 없었다. 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한 우울을 겪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저희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점점 그 연예인들 뭐 우울증과 관련돼서 자살을 하는 연예인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은 우울증을 겪고 자살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우울증은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믿기 어렵겠지만 이 젊은 세대들 지금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자살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건데 55.6%가 우울증을 앓아서 자살을 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 우울증을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우울증을 많이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ICT뿐만이 아니라 복지 기술도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좋은 기술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이란 뭘까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뇌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자기 자리에서 균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요, 그러니까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자기 자리에 있던 균형을 이루던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균형이 깨지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우울증이라는 질병인데요. 흔히 우울증은 그냥 단순하게 지치거나 뭐 울적한 기분이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 신체와 생각의 여러 부분까지 영향을 끼쳐 우리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우울증 증상은 뭐가 있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본 증상, 뭐 우울감이나 슬픔, 불안, 초조.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것들, 감정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무의욕증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상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불면증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런 불면증이 계속 된다면은 우리가 그 수면을 할 때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그러면 뭐 잠이 들었을 때 악몽을 꾸게 되고 그럼 다음날 되면은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서 나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또 못 자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악순환이 되게 되고요. 그럼 당연히 피로감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이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쉽게 신경통이라고 하죠. 근데 대표적으로는 뭐 두통, 어지럽증, 그 다음에 뭐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뭐 이런 통증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인지 증상인데요. 우리 머릿속에서의 생각,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이것도 싫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상실하고요. 그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집중력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좋아하는 뭐 드라마나 이런 거에 방영이 된다고 해도 전혀 머릿속에 그게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책 한 장을 읽을 수가 없대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단기 기억 상실, 뭐 건망증 이런 것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롭고 소외감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게 심해지면은 나 자살할까? 뭐 그런 자살 시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우울증과 자살이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뭐 누구나 쉽게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우울증이 걸릴 수 있는 질환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하다 보면 계속 상태가 나빠지고 계속 악영향이 끼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자살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나쁜 영향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럼 우울증을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폐암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CT를 찍고 그 CT에서 나오는 영상을 통해서 암을 발견을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폐암이구나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진단하는 거는 이런 설문지를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이면 병원에 가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장 나와 있는 설문지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그 미국 그 정신의학회에서 개정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탈람 지금은 5까지 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DSM-5라고 하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가 끝나고 나온 그 점수를 기반으로 의사가 문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당신은 지금 우울증입니다. 당신은 지금 우울증인데 초기입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객관적이려고 해도 생각을 해보면 설문지이고 그러니까 지금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 기준 자체가 설문지에 의사가 내리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러니까 우울증을 포함한 모든 정신질환 그 진단에서 가장 큰 이슈가 그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게 가장 이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저희 이런 연구를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MIT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그 삼성 갤럭시 기어처럼 이렇게 손목을 차는 건데요. 여기서는요,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떤 정보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심장 박동이 어떻게 뛰는지, 우리 체온이 어떤지, 그 다음에 지금 저처럼 막 불안하고 초조하면은요, 우리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땀이 나요. 땀이 나는데 이 땀이 얼마나 나는지 그런 것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임신 진단 키트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집에서도 우리가 쉽게 우울증을 진단하고 그럴 수 있는 키트가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쉽게 우리가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너 지금 우울해, 너 지금 심각해, 병원 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내가 정신과 가 이러면 쟤 왜 가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쉬쉬하고 나도 숨기고 내 상태를 숨기고 그렇게 되니까 계속 악영향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 병원 자체가 고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고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외계층 그런 계층들은 그런 관리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도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노인들도 굉장히 우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다면,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진단 툴을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어떤 문화가 되지 않을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MIT 랩에서 그냥 실험을 해봤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땀 그 신호를 대표적으로 예시로 보여주는 건데요. 한 학생이 이 아까 그 손목 시계를 차고 일주일 동안 살펴본 거예요. 어떻게 신호가 나오나. 근데 막 수치들이 막 변해요. 변하는데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냥 얘는 지금 숙제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학교에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수치들이 막 크게 막 변하는데, 드라마틱하게 변하는데, 상대적으로 TV를 볼 때 이럴 때는 그냥 평평하고요. 그 다음에 잘 때도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요. 저희 그 뇌는요, 많은 자율신경계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자율신경계는 많은 어떤 조직들, 우리 몸 안에 조직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뇌가 어떤 감정이 변하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행복한 일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감정이 변하면요, 자율신경계까지 명령을 내리고 자율신경계랑 연결되어 있는 기능들이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앞에 그런 디바이스들이 이런 기능들이 변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측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런 뇌에서 나오는 이런 신호들을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생체 정보라고 그렇게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런 생체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런 우울증을 좀 더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제 저런 디바이스들을 이용을 해서 감성 인식해서 스트레스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번 실험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제 아시는 그 친하신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에게 아까 센서, 그러니까 땀을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해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분이 그렇게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소리 자극도 그렇게 크게 약간은 있지만 변하지가 않는데, 이 영상 자극을 줬을 때 굉장히 크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로 분노 자극을 줬어요. 어떤 사람이 버스에 타서 버스 기사를 막 폭행을 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폭행을 하니까 갑자기 이 신호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화가 났는지, 희열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슬픔, 그렇게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공포 1에서 굉장히 변하는 거여서, 이분이 굉장히 공포를 느껴서 이런 신호들이 되게 수치가 변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험을 다 하고 나서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게 공포 1이라는 영화가 장하옥년인데요. 이분이 임수정이 굉장히 광팬이래요. 그러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임수정이 나오니까 굉장히 어떤 극도한 흥분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서 저희들이 이런 거를 정말 진단하는데, 그러니까 우울증뿐만 아니라 정신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진단하는데, 예측하는데 좀 더 활용이 되면은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죄송한데 이지수 연구원님이 5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크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계속 빼주세요. 493, 486, 486? 몰라요. 479, 472, 465.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약간 뭔가 중압감이 들고 이런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저희가 실제 이거를 우울 환자 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했어요. 이런 거를 우울 환자랑 공황장애를 대상으로 이런 거를 적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생처 정보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빨간 그래프 안에 이게 방금 이지수 연구원님께서 하신 그런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했더니
정말 이런 신호들이 굉장히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울 환자랑 공황 환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일반인들보다 굉장한 막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신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연구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냐면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고요. 그래서 통신을 해요. 우리의 스마트 기기와.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를 어떤 생체 정보를 얘네들이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개인 서버가 연결이 돼요. DB가 구축되고 개인 서버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어떤 신호가 나왔어. 얘네들은 계속 너 지금 어떤 상태야? 너 지금 괜찮아? 너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야?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자라면은요. 환자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갑자기 우울증이 막 발현해가지고 막 미치는 막 그런 경우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기에 만약에 이런 거를 측정해서 얘가 먼저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이제 뭐 원격으로 주치의나 아니면 어떤 그런 뭐 돌봄 시스템 뭐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얘네들을 그러니까 우울증을 좀 더 이렇게 진단하고 예측하는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시계 타입 같은 게 아니라 파스 아시죠? 그냥 파스 같이 그냥 붙이는 거예요. 며칠 동안 붙여요. 근데 파스는 며칠 붙이면 굉장히 간지럽고 되게 불편하대요. 근데 저희는 며칠을 붙여도 그리고 생체에 유해하지 않은 그런 어떤 성분으로 파스를 만들어요. 근데 이 파스는 딱 붙고요. 일반적으로 이 파스 안에는 모듈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생체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무선으로. 그럼 이걸 원격으로 해서 어떤 디바이스와 서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듈을 만드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500-7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일반인들과 우울증 뭐 이런 환자들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그런 개발을 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생체 정보를 얻으면 과연 이런 정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거를 요즘에 많이 들으시는 뭐 인공지능 뭐 딥러닝 막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뭐 분석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그럼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런 서버로 들어가서 너는 지금 어떤 상태야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만든 건데요. 향후에는 그러니까 이런 앱이 있으면 진짜 실제 나의 생체 정보가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걸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자가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너의 지금 숙면 상태는 어떠냐? 기분 상태는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재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는 자체가 날씨랑 굉장히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밤과 낮, 뭐 이런 것들로 연관이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이런 모든 정보들을 이제 서버가 이제 관리할 수 있게 이런 정보들을 추출하는 그런 앱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서버가 이런 사람들의 데일리 어떤지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서버를 만들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초 단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다 잘 이루어지고 많이 이렇게 진보된다면은 우울증을 진단하고 예측하는데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신기하게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일이 겹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을 하는데 우울증이 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는데 저 지금 불안이 점점 내려가고 있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김지영 그 연구개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돌봄이 뭐 가장 큰 성과다. 저도 그거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 가장 오늘 집에 댁에 가셔가지고요.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관심이랑 사랑을 주시면, 그러니까 대화를 해주시면은요, 되게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일단은
우울증이 없고 그런 자살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띤 또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토의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제를 생각을 하다가 그 따뜻한 기술이 어떻게 하면 잘 사용될 수 있겠냐 하는 것들을 계속 관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3D 프린팅, 따뜻한 기술 이런 제목을 선택을 해봤고요. 저는 3D 프린터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매년 한 1000명 정도에게 소개를 하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계속 그 일을 해왔고요.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ICT BI의 포럼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3D 프린팅 분과장을 했고요. 요 다음 버전으로 한국 메이커 협의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요 밑에 1층에 사무실이 있고요. 엔티 창업공작소를 운영 지원하는 일을 그동안에 계속 해오고 있고요. 메이커 교육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활용을 해서 시제품 제작하고 모델링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3D 프린터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2017년 작년에 활동했던 사례 그리고 금년에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모임들이 뭔가 그냥 논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이라도 하나 만들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요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이지성 의원이 같이 이 아이디어를 줘서 저희가 개발했는데 정말 쉽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 눈의 파라다임을 완전히 바꿔준 하나의 학습 교육입니다. 이게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박스에 젓가락 하나 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각 장애인들에게 대각선을 설명하는 방법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점자로 설명하기 너무 길어지고요. 뭔가 만져보려고 하니까 그게 정말 힘들다고. 근데 이 아이디어를 갖고 아주 쉽게 대각선을 이해하게 됐고요. 더 감탄한 거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이걸 보고 시각장애인이 정말 이 도움을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거는 이 육면체의 일부 단면적을 설명을 해주고 계산하라고 해야 되는데 요 설명해주기 위한 도구로 요 외곽선이 있는 거를 같이 해서 전체 모양을 인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잘라낸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잘라진 단면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장애인 유형 중에 시각 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단체도 많고 관련되는 지원도 많고 하는 그러한 유형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서로 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펠탑 하면 딱 그림이 떠오르시죠? 시각장애인들에게 그걸 설명해주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첨성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이게 이제 어떤 이 상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거를 맥학교에서는 구체물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통신을 했던 사람이라 통신의 방식이 와이파이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뭐 ATM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참조 모델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ISO 7레이어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제일 밑에는 옛날에는 유선이니까 구리선이 갔죠. 구리선 서비스, 뭐 데이터 링크 서비스, 뭐 이런 레이어별로 설명하는 그러한 참조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 사용을 했는데 시각장애인 쪽에서 이 구체물에 대한 그런 참조 모델이 전혀 없더라고요. 축적에 대한 건 어떻게 표현하든지 재질에 대한 건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작년에 이제 명학교를 처음 갔었는데 여기 왜 3D 프린터가 없습니까? 3D 프린터가 있으면 정말 학습 교재를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대전시에서 3D 프린터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신청을 한번 했었대요. 근데 대전 명학교에 무슨 앞도 안 보이는데 3D 프린터가 필요하냐 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러니까 인식이 많이 부족을 하죠. 그리고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 모델들이 공유되면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위한 모델들은 공유가 잘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델들이 공유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델들이 공유되는 사이트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외국에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가 있는 사이트 중에서 그 외국 해당 국내에서 제공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액세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충주의 성심학교인가요? 청각장애 학교가 있는데 거기 요청으로 저희가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한 교실에서 한 6명에서 10명 정도 사이의 학생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 주목하는 이 말을 전달하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셨는데 지금 쓰는 방법은 큰 북을 불탁 앞에다가 두고 북채를 들고 북을 꽝 치면 소리는 안 들려도 주파수가 낮으니까 진동으로 느껴서 쳐다보는 그런 방법을 했는데 예전에 뭐 휴대폰 앱으로도 뭐 이렇게 해보고 레이저 포인터도 써보고 여러 가지 많이 써보셨는데 일단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음성 인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간단하게 이 보드는 그냥 아주 싼 칩이고요. 싼 칩이고 서버를 통하지 않고 여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목. 이게 동작을 안 합니다. 여러분 주목. 때려야 돼. 의도적으로 한번 여러분 주목. 그래서 물도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게 의도화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술이 아직 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얘기를 할 때 그게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해서 완성도가 좀 높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트리가 ICT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작은 기술이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수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네. 요거는 안디아모 프로젝트인데요. 자기 자녀가 좀 아픈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3D 프린터로 이런 것들을 신체 보장구들을 제작을 하면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는 걸 알고 인디고고에 크라우드 펀딩을 요청을 해서 진행됐던 사례고요. 점자로 뭔가 출력하는 부분인데 3D 프린터로 점자를 출력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잘 인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쓰는 방식은 점자는 스티커로 출력을 해서 3D 프린터에 만든 거에 붙이는 거를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대리송이 시각장애인들과 자동차 만들기에 도전한 유명한 그 비디오 클립인데요. 여기에 보면 단순하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본인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미국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차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아주 흔쾌하게 동의했는데 시각장애인이 주도가 되면서 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혀진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비디오를 보시면 놀랄 만한 발견품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앞에 있는 장애물들,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마이크로 한다든지 센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갖고 활용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 바람이 나온 휴먼 인터페이스를 써서 하는 장면이 참 놀라웠었고요.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장치들을 만드는데 활용이 되고 이건 독일에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들의 내용을 보면 독일에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다운로드는 못 받는 것들이 나와서 한국에서 아직까지 이게 시도가 안 되는 게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전자우수 우리나라에서 펌무드라는 팀에서 3D 프린터하고 아두이노를 같이 해서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요. 족지도도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자립을 키워주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흰 지팡이 하나 하고 미션을 주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지변 주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네이버에서 지도 출력해서 글루건으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3D 프린터가 이런 것들을 하기에 참 적당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던치에서 스마트워치 만들어서 상당히 지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저도 기대가 좀 큽니다. 상품화돼서 나오고 있고요. 이 서울에는 키스트의 문명호 박사 팀에서 서울 맹학교에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공유가 안 돼서 그게 아쉽습니다. 3D 프린팅 유물 전시회 한 것도 있고요. MIT 학생들이 촉각을 이용을 해서 정보들을 표출하는 디바이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작년에 우연히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대덕 연구단지와 대전시 이쪽에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통신연구원도 있고 표준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그 다음에 대전대학교, 여기 마이스터 고등학교, 카이스트 여러 개의 이런 학교의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있는데 이 메이커 스페이스들 활동을 한 4년간 하면서 여기 대덕 연구단지 기술들이 뭔가 이렇게 따뜻한 쪽으로 적용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만 계속 주고받고 있었는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작년 한 여름쯤 돼서 금산에 있는 별무리 학교의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맹학교에 졸업 앨범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게 졸업 앨범입니다. 졸업 앨범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자기들은 스캐너가 없으니 애트리 창업공작소의 스캐너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 해갖고 그때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맹학교를 방문을 해서 11명에 대한 졸업 앨범을 만들어줬고요. 이걸 금년 2월 달에 전달을 해줘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졸업 앨범을 이렇게 흉상으로 만들어서 전달해 준 거는 처음 있는 사례인 것 같더라고요. 네. 금년에도 계속 이거는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탕을 열어준 게 대전대학교에서 좀 스폰서를 좀 해서 이 일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좀 참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트리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AOC에도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한번 좀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기술 리빙랩 시민 참여단이라는 거를 작년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조직 구성은 지금 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세 학생이 이 금년에 맹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인데요. 전부 다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사진 한번 찍고 끝내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질문하라고 하니까 질문이 너무 많아서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렇게 3D 스캐너로 스캔을 해서 저희가 보정 작업을 거쳐가지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갖고 전달해주는 그런 환경이고요. 아까 이제 소리봉 말씀을 잠깐 드렸고, 요 시민 참여단은 그 시각장애인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은 에티 연구원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좀 들어가게 돼서 여러 가지 도움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도 저희가 좀 필요합니다. 그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타겟을 잡은 것은 학습 교육에 타겟을 좀 잡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저는 이런 데다가 음성인식 칩 뭐 이렇게 좀 해서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되게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MOU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자기들 장비들을 한번 테스트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자문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결국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외부에 찾아가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당신들도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작년에 계속 만나면서 그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주면 좋을지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금년에 거기서 요청한 게 금년부터 중학교 학생들 내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코딩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코딩 교육에 대한 기본 이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금년에 풀어봐야 될 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코딩 교육, 학습 교육을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해줄 거냐 하는 것들을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의 가장 기본은 3가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순차적인 수행,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 처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조건 처리하는 것.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에 할 거고요. 대전 명학교에서 이제 조금 이제 바뀌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야기해서 협의를 통해서 뭔가 요구사항을 도출을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연락 오는 부분들을 저희가 금년에 잘 수행하려고 하고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 여러 시민들의 참여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들이 이렇게 쉽게 딱 접목이 되면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에티리의 참여가 좀 지원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이렇게 만들어 참여 플랫폼이 하나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뭐 대전시 학교 학생들, 기업들, 뭐 연구단지, 메이커스페이스, 리빙랩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참여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가 공유되는 그런 플랫폼이 하나 조그만 단계라도 하나 진행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문을 여기까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